안녕하세요. m클라우드 콩선 책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서버 트러블슈팅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클라우드 동작 원리 소개, 데이터 폴더 구조, 서버 캐시 종류와 역할, 서버 주요 배치 종류 및 역할, 마지막으로 트러블슈팅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동작 원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계 구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엔진 모듈을 탑재하고 모든 통신을 관리하는 아파치와 와스 역할은 톰캣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톰캣과 배치 프로그램을 동작하기 위한 자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MySQL을 설치해드리고 있으며 고객사에 따라 MS SQL, 오라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 경로는 보시는 경로와 같고 참고로 설치 경로는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는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웹 서버이고 다른 하나는 파일 서버입니다. 웹서버는 주로 DB와 연결이 되어 로그인, 정책 등과 같은 처리와 사용자 웹 화면을 보여주는 서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문서함에 대한 입출력을 처리하는 서버입니다. 문서함 내에 데이터를 사용하며 파일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구성은 동일하며 웹서버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어 있고 파일 서버는 스토리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서버가 한 대인 경우에는 웹과 파일 서버가 한 군데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별 요청에 대한 처리 흐름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되면 맨 앞단에 있는 아파치는 이 통신을 받아 URL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웹서버인 경우에는 JSP 형식으로 전달이 되며 아파치는 이 요청을 받아 톰캣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 톰캣에서 DB 정보를 가져와야 할 때는 DB와 통신을 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반출과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들어오면 톰캣에서 반출 정보를 DB에 입력을 하고 파일 서버에 저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파일 서버의 경우에는 URL에 플러스 드라이브 형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서버 엔진에게 요청을 전달하고 서버 엔진은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부서 정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웹서버에 요청을 해서 해당 정보를 수신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부정 정보 같은 경우에는 DB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웹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폴더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문서함에 대한 데이터 폴더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장은 리눅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개인 문서함일 경우에는 플러스 드라이브 폴더 밑에 서버를 추가할 때 생성해드린 파티션명, 그 다음에는 문서함 아이디, 그 하위에는 데이터 폴더, 그 하위에는 사용자 이름, 가로치고 아이디 형식의 폴더가 있습니다. 각각의 폴더가 사용자의 개인 문서함 데이터가 있는 경로가 됩니다. 그리고 서버 등록을 하실 때는 동일 정보에 대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파티션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 문서함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뒤에 파티션에 넘버링이 추가가 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부서 문서함 데이터 경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개인 문서함
경로와 같이 리눅스 경로 기준으로 동일하게 플러스 드라이브 폴더 밑에 부서 문서함의 파티션 폴더, 그 하위에는 문서함 아이디, 문서함 밑에 아이디 밑에는 데이터 폴더, 데이터 하위에는 부서 문서함의 팀 폴더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문서함의 아이디는 전사용과 팀용이 서로 다르게 운영이 되는데요. 전사용 부서 문서함은 개인 문서함과 중복되지 않도록 00000 그 이후부터는 1씩 증가하는 아이디로 관리하게 됩니다. 팀용 문서함의 경우에는 부서 코드 뒤에 넘버링이 돼서 증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문서함 데이터 경로 이외의 데이터 저장 경로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휴지통 데이터는 각 문서함의 데이터 경로 아래에 있는 리사이클러라는 폴더 하위에 삭제한 아이디 경로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지통을 비웠을 경우에는 문서함 아이디 하위에 있는 empty recycler bin이라는 폴더 하위에 사용자 아이디 경로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함에서 프로그램에 의해 삭제가 된 경우에는 동일하게 문서함 아이디 경로에 어플리케이션 tmp 파일즈 폴더에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버전 관리 폴더로 동일하게 문서함 아이디 하위에 버전 mgnt 파일즈에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반출 만료된 파일은 문서함 아이디 하위에 export files 아래에 있게 되고 링크를 생성한 파일들은 문서함 아이디 하위에 웹링크 파일즈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폴더 이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배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관 기간에 맞춰 최종 삭제하게 되고 그 전에는 관리자께서 복원을 원하신다면 서버 내에서 복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버 캐시 종류와 역할입니다. 서버 캐시는 DB 정보를 캐시 파일로 생성을 하게 돼서 매번 DB를 조회하지 않으므로 DB 부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캐시 파일의 종류도 서버 종류와 동일하게 웹서버와 파일 서버 캐시로 나누게 됩니다. 웹서버 캐시에서는 보통 윈도우 보안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윈도우 클라이언트에서는 2분마다 서버한테 보안 정책을 확인하는 통신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DB에 있는 정보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DB 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캐시에 있는 파일을 윈도우 PC에 전달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런 웹 캐시의 종류로는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캐시와 디스크락, 반출, URL 예외 정책, 탐색기 복사 이동, 화면 캡처, 클립보드와 등과 같은 여러 정책들에 대한 캐시 파일을 저장하게 되고 캐시 갱신은 배치의 스케줄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갱신이 되고 정책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파일 서버 캐시인데요. 파일 서버 캐시는 폴더 권한이나 공유 또는 사용자 부서 정보, 문서 보안 등급과 관련된 캐시 파일들이 있습니다. 문서함 내에서 권한 체크에 사용되는 캐시들인데요. 파일 서버도 주기적으로 배치에 의해서 갱신이 되거나 관리자 작업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웹서버와는 다르게 사용자가 문서함에 접근을 할 때 그 조건에 따라서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서버 주요 배치 종류 및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독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배치를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배치들 중에는 주요 배치들로
파일 작업 로그나 PC 로그 등 10분 주기로 DB에 입력하는 배치도 있고 매일 밤 보관 기간에 맞춰 지난 로그들을 DB에서 삭제하는 배치들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분류하는 배치도 10분 주기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배치들은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DB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난 과거의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배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웹서버, 파일서버 캐시들을 갱신하는 배치들도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내에서 보관 중인 버전 관리, 휴지통 비움 파일, 반출 만료 파일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삭제하는 배치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프로세스를 체크하거나 서버 상태를 10분 주기로 체크하는 관제 배치도 동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러블 슈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구조에 따른 권한 추가 및 권한 계승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권한을 추가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폴더에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폴더가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그 해당 폴더의 상단인 폴더에 권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디자인 제안서라는 폴더에는 디자인팀에 대해 읽기, 목록 보기 권한을 부여하셨지만 그 상단인 폴더, 개발팀 폴더에는 디자인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팀 폴더가 표시되지 않으면서 디자인 제안서 폴더도 표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즉, 하위의 폴더에만 권한을 주실 게 아니라 그 폴더에 있는 상단에 있는 폴더들도 모두 권한 설정을 해 주셔야 폴더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권한을 추가할 때 부모 권한 계승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용자만 해당 폴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때 이 권한 계승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웹 개발팀에 김사부라는 사람만 멘토 자료 폴더를 접근해야 할 경우에는 보통 웹 개발팀은 모두 다 하위에 있는 폴더를 목록 보기를 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김사부만 멘토 자료를 표현을 해야 된다면 멘토 자료에 대해서 권한 계승함을 해제를 하게 되면 멘토 자료에 있는 상단이 신입사원 온보디에 있는 권한을 계승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은 해당 폴더가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즉, 상위에 있는 폴더에 있는 어떤 권한도 계승을 받고 싶지 않을 때는 부모 폴더의 권한을 계승함을 꼭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정별로 폴더를 비교하였을 때 웹개발팀에 속해 있는 신입사원은 멘토 자료가 표현되지 않고 아까 설정해 드린 것처럼 김사부로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는 멘토 자료가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폴더 권한을 추가할 때 already exist라는 오류가 나왔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서버 권한 정보를 DB에 먼저 저장을 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DB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정보들을 캐시 파일로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권한을 추가했을 때 DB에는 저장이 되어 있지만 캐시 파일의 적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오류가 발생하실 수가 있어 수동으로 캐시를 한번 갱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동 캐시 갱신하는 방법은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사조직 관리, 조직도, 캐시 업데이트 메뉴, 그 중에 권한 설정 정보 적용을 눌러주시면 해당 오류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 문서함 용량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문서함의 용량을 변경하는 방법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셔서 일반 관리 메뉴 안에 인사조직 관리, 사용자 관리 메뉴로 이동을 하시고 용량을 변경하고 싶으신 사용자의 이름 또는 아이디, 우측에 있는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용자 계정 관리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용량을 변경해 주시고 만료일이 필요하시다면 만료일을 설정하셔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리자분께서 용량을 변경하시게 되면 변경된 용량을 사용자분들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용자 PC에서는 문서함 용량을 5분에 한 번씩 정보를 갱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5분을 기다리시기 힘드시다면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재로그인만 하시면 변경된 용량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서문서함 용량 변경하는 방법인데요. 이 용량 변경도 역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셔서 일반 관리, 인사조직 관리, 조직도 관리 메뉴로 이동을 하셔서 조직도 편집기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직도 편집기를 실행하시게 되면 조직도 편집기 상단 메뉴에 도구, 부서문서함 관리를 클릭하셔서 변경이 원하는 부서문서함을 클릭하신 다음 할당 용량 부분에서 수정을 해주시고 변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부서문서함을 확인하시려면 이전과 같이 개인문서함과 동일하게 5분을 기다려 주셔도 되고요. 즉시 변경된 용량을 원하실 경우에는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재로그인 하시면 변경된 용량 값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휴지통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각 문서함마다 리사이클러라는 폴더가 보이실 텐데요. 이 리사이클러 폴더 우측을 클릭해 주시면 휴지통 비우기 메뉴가 보이십니다.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먼저 휴지통부터 비워주실 경우 용량이 확보되실 수는 있습니다. 이 역시 5분에 한 번씩 용량 정보를 갱신하기 때문에 파일을 정리하거나 휴지통을 비우고 5분 뒤에 용량을 확인해 주셔도 되고 즉시 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재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용자 이름을 변경하실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면과 같이 서버 에러라는 오류가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인이 따로 있는데요. 개인 문서함이 실제로 저장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로그인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폴더를 사용하고 있어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사용자가 에이전트를 종료한 다음에 관리자가 사용자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서 문서함 이름 변경을 하실 텐데요. 관리자가 조직도 편집기를 이용해서 부서 문서함의 이름과 드라이브 레터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부서 문서함의 용량을 변경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조직도 편집기를 실행시키시고 부서 문서함 관리 메뉴에서 부서 문서함 이름에 있는 항목을 수정해 주시면 되고 연결할 드라이브 레터 값을 설정을 원하신다면 그 아래에 있는 연결할 드라이브에 있는 드라이브 레터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문서함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서 문서함 이름은
사용자의 표시할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터도 일괄적으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하고자 하는 드라이브 레터 값을 연결할 드라이브 항목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사용자 PC에서 해당 레터를 이미 사용 중이라면 다른 레터 값으로 마운트가 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파일 체크인, 체크아웃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A라는 사용자가 열람 중인 파일을 B 사용자가 열람을 하게 되면 읽기 전용으로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읽기 전용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상적일 때는 홍길동인 사용자가 열람을 한 화면은 정상적으로 편집 저장이 가능한 화면이고, 동일한 파일을 김영이라는 사용자가 열람을 하면 읽기 전용으로 파일이 열린다고 표시가 됩니다. 이럴 경우가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홍길동 사용자도 편집 권한이 있는 상황으로 파일이 열람이 되고, 김영희 역시 동일한 파일을 열람을 하였지만 읽기 전용으로 열리지 않고 편집이 가능한 형식으로 열람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읽기 전용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스토리지 시간이 서버 시간과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스토리지 시간과 서버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서버에 있는 시간을 확인해 봐 주시고, 스토리지에 파일을 생성하셔서 파일 생성 날짜와 서버의 시간이 동일한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파일을 열람할 경우에는 서버 내에서 파일에 대한 락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락 파일이 서버와 스토리지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읽기 전용으로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AS 스토리지를 접속하셔서 시간 설정을 통해 현재 시간과 맞춰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절전 모드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파일을 열람하는 중에 PC가 절전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단절이 일어나면 해당 PC는 서버와 통신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열람 중인 파일에 대한 락 파일이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열게 되면 읽기 전용으로 열리지 않게 되면서 편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안으로는 사용자 PC의 절전 모드 설정을 최대한 늘려주시거나 파일을 닫고 자리를 비워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락 파일을 확인하는 횟수는 30초 간격으로 4번 동안 응답이 없으면 락 파일을 서버에서는 해제하게 되는데요. 권장은 드리지 않지만 만일 절전 모드를 꼭 사용을 하셔야 한다면 락 파일 확인하는 횟수와 간격을 설정을 통해서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셀의 알림 표시인데요. 보통 엑셀은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열람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사용 중이다 라는 알림 메시지가 나오는데, A가 사용하고 있는데 C 사용자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어떤 부분이냐면, 엑셀은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C 사용자로 나왔다면 마지막으로 해당 파일을 저장한 사람은 C 사용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접적으로 열람을 하고 있는 A 사용자를 확인을 하고 싶다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파일 속성 메뉴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 파일 우측에 나오는 컨텍스트 메뉴에 파일 관리 안에 파일 속성에 있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일 작업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관리자분들께서 파일 작업 로그를 분석을 하시고 싶으신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요. 파일 작업 로그에서 작업 종류는 여러 작업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는 문서함의 파일에 대해서 읽기 작업을 할 경우가 다운로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운로드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에서 파일을 첨부했을 때도 다운로드이고 문서함에서 파일을 열람한 경우에도 다운로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 목록을 볼 때도 파일을 읽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다운로드로 표시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냐? 파일 크기와 전송 크기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목록 보기 작업일 경우에는 explorer.exe 프로세스이면서 파일 크기와 전송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목록 보기 작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검색 조건은 웹브라우저에서 파일을 첨부할 경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문서함도 선택해 주시고 작업자 아이디 입력해 주시고 플러스를 함으로써 프로세스명과 원본 경로, 원본 파일명까지 검색을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운로드 파일 작업 로그를 분석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목록 보기를 했을 때 다운로드 작업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파일의 용량과 전송 크기가 다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프로세스가 보통 시스템이거나 explorer.exe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목록 보기가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다른 드라이브로 문서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파일의 총 용량과 전송 크기가 동일시되고 다운로드이면서 프로세스가 시스템이거나 익스플로러일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대상인 드라이브에 붙여넣기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 로그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첨부했을 때 나타나는 로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용량과 전송 크기가 동일하고 프로세스가 아까와 같이 시스템과 익스플로러가 아닌 chrome.exe일 경우에는 해당 웹브라우저에 첨부를 했다고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로드 작업인데요. 업로드는 문서함의 파일 쓰기 작업을 할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문서함으로 파일을 저장한 경우나 문서함의 파일을 편집 저장한 경우 아니면 다른 드라이브에서 클라우드 문서함으로 붙여넣기를 했을 경우에도 업로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파일 작업 로그 예시인데요. 웹브라우저에서 문서함의 파일을 저장할 경우 파일의 용량과 전송 크기가 동일하고 프로세스는 웹브라우저인 ms-edge.exe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ms-edge에서 문서함으로 파일을 저장했다고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함에 파일을 편집 저장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용량과 전송 크기는 동일하고 프로세스가 문서 편집기 프로세스로 표현이 되실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프로세스에 의해서 편집 저장이 됐다고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서함에서 삭제, 이동한 파일 작업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검색 대상이 파일인 경우에는 검색 조건에서 원본 파일명에 해당 파일명을 입력해서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 검색 대상이 폴더인 경우에는 보통 원본 경로에다가 검색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원본 파일명에 해당 폴더명을 입력하셔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서문서함에서 참고문서 폴더를 이동할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본 파일명에 참고문서라고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이동이 되거나 삭제가 되었다라는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소가 삭제될 경우에 삭제되었다라는 로그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문서 작업 중에 갑자기 편집이나 저장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랜섬웨어 의심 프로세스로 인해서 차단이 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랜섬웨어 의심 프로세스 차단에 대한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에 부합할 경우에 차단이 되게 되는데요. 차단 알림창이 발생을 할 텐데 이 차단 알림을 확인을 못 하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용자분들은 갑자기 저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연락을 주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관리자분께서 메일 알림이 왔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 웹페이지에 차단된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단된 목록에 해당 사용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일 직접 랜섬웨어가 아닌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검출 이력의 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부분이 실제로 랜섬웨어에 의해서 차단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패턴에 부합하여 의심이 돼서 차단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만일 그 패턴에 부합하여 차단이 될 경우에는 삭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를 해주시면 해제가 되지만 사용자는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꼭 재로그인 해주셔야 편집 저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렇다면 실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작업에 의해서 패턴에 부합하여 차단이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 패턴으로 감지되는 상황으로는 먼저 파일명 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랜섬웨어 노트 파일이 반복적으로 생성됐는지, 랜섬웨어 의심 확장자 파일이 생성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보통 사용자분들이 파일명 변경 반복 때문에 의심으로 차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진짜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된 로그인데요. 프로세스도 이상한 프로세스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름이 변경된 내용들도 봤을 때 암호화가 되어 있는 확장자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리자분께서는 절대 삭제를 해주시면 안 되고 해당 PC와 다른 PC들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모두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버에 관련된 트러블 슈팅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용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고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다 드렸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